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올인원으로 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오늘 지정 토론을 하신 한 분께서 오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자리에 못 오시게 돼서 일단 지정 토론은 당초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조정이 되고 플로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함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기자선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토론이 힘도 있게 진행되리라고 사회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주제 토론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호 선생님이 오시다가 이 주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토론하시면서 본인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래 경제학을 연구하는 곳인데 국가안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북한 우리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무리 경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북한이 포함봉성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이라든가 국가안보를 모르고서 경제를 연구한다는 게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거기서 이제 외교안보 그쪽 문제를 담당하는 이제 기능을 맡았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시고 또 들었는데 아주 시적절한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제자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육군 장교로 있는 제자인데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논문 지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대학원 다닐 때 가르쳤던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교수님 혹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됐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괜찮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 이유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만약 군사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들어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이 들어오면 그것을 쫓아버려야지 중국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옛날에 당나라가 왔을 때 신라가 다 쫓아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김광동 박사님은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옛날 100년 전에는 중국의 300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 8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죠. 바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너무 크게 보고 있구나.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중국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나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중국과 미국의 대결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의미 이런 거로 강의를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의를 했더니만은 진짜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의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럴 줄 미처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강의를 앞으로 계속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런 강의를 10번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그만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은 결코 1등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결코 1등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한 지 2시간 지났는데 2시간 동안 중국에는 약 30건 정도의 폭동이 지금 발발을 했습니다. 24시간 단위로 나눴을 때 중국은 5분당 폭동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잘 때는 폭동 안 일으킬 테니까 지금 이제 낮에 폭동 일으키는 시간인데 그렇게 치면 수십 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폭동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중국 정부가 거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를 하고 그리고 숫자를 아주 팍 줄여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의미는 파출소 이상이 공격받은 것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이 도전받았을 때를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국 정부 발표로 작년에 9만 건 일어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6만 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한 6, 7년 전에 얻은 통계학은 그 해에 7만 4천 건이 일어나고 7분당 한 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9만 건씩 폭동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믿을 수가 없으면 미국 외무부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미국의 QDDR이라는 보고서를 미국 국무성에서 이번에 만듭니다.
미국의 국방부에서 QDR이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쿼드레니얼 디펜스 리뷰 그래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클린턴이라는 그 여자 장관이 아주 또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외무부에서도 4년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그 작업의 초안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QDDR이라고 되어 있는데 쿼드레니얼 디플로매틱 앤드 디벨롭먼트 리포트, 리뷰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외교로서 세계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뒷페이지 가보면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은 세계 지도가 딱 나오고 failed state, 이제 망한 나라, 실패한 나라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갖고서 가망 없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in danger, 이거 곧 무너질 아주 진짜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가 북한을 진짜 위기에 놓여 있는 나라로 치는데 그 나라들은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주홍색으로 칠했습니다. 북한 주홍색, 중국 주홍색입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색이 같습니다. 그거를 나는 미국이 중국 보고 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in danger예요. 금방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요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사 주간 잡지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나는 그거 보면은 줄 보면서 이제 있는 잡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시진핑이 될 때 나왔냐면은 시진핑이가 세계에서 제일 베스트 킹덤, 무지하게 넓은 킹덤의 다음번 황제로 책봉되었다. 근데 베스트 킹덤, facing best st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그 베스트 킹덤의 그 데이터. 그리고 그 다음에 China is in a fragile state. 중국은 지금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담론을 끌어가는 그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하고 그럴 수 없는데 세계 패권국의 역사를 보면은 지난 500년 동안 100년 단위로 패권국이 바뀌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리고 이 5나라에 대한 그 도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전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1800년대 19세기 무렵부터는 그 영국에 대해서 프랑스가 덤벼들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 대해서 독일이 2번 덤벼들었고 독일이 2번 덤벼드는 동안이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도와주다 보니까 미국이 스스로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미국한테 챔피언십을 싸움하지 않고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챔피언이 됐는데 미국한테 도전한 것이 러시아입니다. 소련이죠. 그리고 지금 도전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중국이 크고 있다라는 그 이론의 90%는 미제입니다. 그 이론이 메이드 인 USA라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네가 다번 챔피언이냐 하는 그 얘기가 야 네가 챔피언이라고 얘기했던 거가 8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내일모레 미국 앞선다고 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박사 막 받고 와가지고 공부 시간에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외국 학생들 만나서 다음번 차세대 세계 챔피언은 일본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 하나가 계속 고개를 살려살려 들고 아주 얼굴이 짜증이 난 얼굴이에요. 근데 그 여학생한테 누구냐? 너는 내가 강의하는데 동의하지 않는구나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서 다음번 세대의 최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 말이 전혀 이렇게 와서 감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왜 감이 닿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걔가 일본 학생인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 아주 심플한 말에 내가 충격을 받고 국력 증강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여학생의 말은 Life is not easy in Japan. 아주 쉬운 영어죠. 일본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지 않는 나라는 절대로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그러고 나서 일본은 완전히 미국한테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미국이 일본 풍선을 인힘 다해서 크게 한 다음에 일본 보고 캘리포니아 다 사라고 그러고 뉴욕 다 사라고 그런 다음에 그 풍선을 미국의 반으로 찌르더라는 게 얘기입니다. 푹 꺼진다면 그냥 지금 일본이 미국하고 맞짱 뜬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는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그런 책이 많이 나왔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 A New Superpower, 새로운 초강대국.
그래서 이제 미국 몰락론은 그거는 200년 동안 있던 이론입니다. 항상 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이번에 나온 것이 중국인데,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뭐 다 하려면 10시간도 더 할 수 있지만은 중국이 앞으로 가망 없다는 거 한 가지 결정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에버슈타트라는 그 인구 통계학자가 쓴 논문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어느 나라가 앞으로 부자가 되거나 군사력이 강해질 것이다. 그거는 사실 예측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어느 나라가 앞으로 30년 후에 진짜 돈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센 것은 예측하기가 사실은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인구 통계학, 우리나라는 인구 통계학 개론책도 제대로 없는 나라입니다. 지가 공부하는 인구 통계학은 이것은 예측이 정확하다. 그대로 예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미래는 암담하답니다. 참담하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인구가 이제 어느 나라든지 다 늙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늙고 있는데, 제일 빨리 늙은 나라, 그 제일 빨리 늙었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습니다. 그래갖고 다이나믹이 없어졌습니다.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 일본의 스피릿이 없어져갖고 일본이 엉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바로 20년 전에 에즈라 포겔이 재팬 as number one 해가지고 일본은 뭐 난리쳤는데, 그 사람의 인구 통계학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 나라가 30년 후에는 인구 평균 연령이 50살이 넘는 나라가 되겠구나를 따져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한 10년, 20년 후에 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불과 5년, 10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에버슈타트 교수의 얘기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노령화가 되는데, 아직까지 노령화된 나라는 they grow old after they grow rich입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다음에 늙은 나라가 되었다. 일본 사람들 65세 이상의 일본 영감 노친네의 개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평균이 45만 불입니다. 5억 원씩이에요. 5억 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냥 그 돈이 다이나믹하지 않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제일 빨리 늙는 곳이 여기 동북 삼성입니다. 동북 삼성이 제일 가난한데 거기가 제일 빨리 늙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은 불행하게도 나라가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 나라다라고 나옵니다. 중국의 GDP가 지금 미국의 3분의 1인데 인구는 미국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보다 15배 잘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오늘 신문 보니까 중국의 교육이 세계에서 1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1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박사과정 가서 1등 하는 사람이 정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1등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과정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고 GDP를 올리는 사람들이죠. 수학 잘 외우고 문제 빨리 풀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미국이 금년에 중국보다 30배 더 씁니다. 금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잘 모르고, 그리고 중국의 라이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복고일 선생님 이거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책을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그리고 인구 통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1980년대부터 한 사람 낳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낳기의 첫 번째 아이가 지금 30살입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전부 한 사람 낳기 운동을 했는데, 20대의 남녀 비율 혹시 여러분 그런 통계 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의 20대는 남자 130명에 여자 100명입니다. 그거 인구 통계학에서는 107대 100이 되면 폭동난다고 보는 선입니다. 그래서 에버슈타트 교수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통계다. 이러면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가서 초등학교 입학 그걸 봤습니다. 그때 127대 100이라고 결국 확인하고, 이 사람은 그거는 미저러블하고 슬픈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 중국 젊은이들이 너 왜 일하냐 그러면 장가 가려고 이런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들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에버슈타트는 그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60살 될 때 아들이 있는 여자와 없는 여자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통계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그래서 지가 공부한 학문에 의하면 중국은 앞으로 2, 3년, 10년 후에
가망이 없다라고 나오고 지금 중국이 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책이 미국에서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들의 압도적인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라든가 군사 전문가 또는 전략이론가 중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라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이라든가 그 국제정치학 뭐 저도 이제 그쪽 부류의 공부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을 전쟁에서 이겨놓으면.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해군 참모총장을 했다가 요번에 그 무슨 뭐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유민주 이쪽 팀한테 이제 신부 기사라고 막 그 해가지고 고전을 치는 그 제독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한번 뭐 저랑 얘기하다가 중국하고 미국 해군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100년 가도 미국 못 따라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해 바다는 요번에 미군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닙니다. 1994년 10월부터 미국이 서해 바다를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서해 바다를 미국이 이제 장악할 겁니다. 이 세계에서 이제 앞으로 21세기 정치에서 서해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챔피언이 될 겁니다. 옛날에 그 서해 바다를 장악하면 아시아 챔피언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서해 바다를 장악하려고 중국 청나라들랑 평택 앞에서 전쟁해가지고 이겼죠.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깨놓은 것도 바로 서해 바다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먹은 다음에 일본이 미국한테 덤벼들었다가 이제 깨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1994년에 해군 전략을 바꿉니다. 해군 전략을 바꾸는 이유가 미국 해군이 세계 바다를 다 지배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바다에서 해군이 다른 나라 해군하고 싸운다는 것이 전략이면 웃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의 전략은 바다 근처에서 다른 나라 육군하고 싸우는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전략 보고서가 미국 전략 보고서 원래 온도시였는데 그 보고서의 그 큰 내용이 94년에 보고서를 바꿀 때 보고서 제목이 아예 프롬더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미국의 미래군함 해갖고 상상만 나온 건 전부 육지를 향해서 대포를 쏘는 미사일 갈기는 그런 그림만 나옵니다. 바로 그 바다가 서해 바다일 거다는 그 얘기죠. 거기 미국은 뭐 아마 뭐 바다 높이가 얼마만큼 암초거든지 미국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어느 한 나라가 크는 것이 기존의 챔피언이 눈 감아줘서 그렇게 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국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가 크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보다 더 빨리 큽니다.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말한 그 에코노미스트지 금년 8월 달에는 21세기의 대결 콘테스트 오브 더 센츄리 그래놓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차이나 V 인디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차이나 V USA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상식은 미국이 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인디아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월 말거에는 9월 말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떻게 인디아가 중국을 앞설 것인가라고 나옵니다. 거기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은 국가가 끌어가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입니다. 중국은 크면 클수록 몸하고 머리가 달라요. 머리 따로 몸 따로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골치 아파지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게 정치학자들의 수수께끼가 인도처럼 큰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느냐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을 시작했는데 그걸 보니까 시장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는 커지더라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인도가 크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크는 건 두려워하고 그래서 서양은 인도 크는 것을 도와줍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꽤가 많은 나라인데 일본의 해외 투자 1위가 중국이 아닙니다. 인도가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인도한테 무지무지하게 핵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력이 제일 빨리 느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양에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아주 유명한 그 카플란이라는 학자가 몬순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인도양에서 보는 그 뭐 계절풍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곳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아시아의 부흥이라는 말이 맞으려면 중국 더하기 인도 더하기 일본이 3이 돼야 됩니다. 각각 1일 때 중국 힘 더하기 일본 힘 더하기 인도 힘 해가지고 3으로 됐을 때 아시아가 이제 미국한테 이길 수 있죠. 미국은 중국 더하기 일본 더하기 인도를 1 빼기 1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아시아가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가 질이 멸렬해지는 것이죠. 미국이 인도를 자기 편으로 갖고 오고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일본이 민주당이라는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보다는 뭐 보다까지는 아니지만 아시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한번 요번에 붙었습니다. 센카쿠에서. 그러니까 일본 민주당이 좀 당황해가지고 미국한테 훈련 같이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미국이 훈련을 같이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미국의 그 훈련 이름을 뭐로 줬는지 아십니까? 센카쿠 열도 탈환 작전입니다. 그래 중국이 뺏어가면 다시 뺏어주는 훈련 같이 해줄게. 일본은 방어 훈련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서해바다에서 12월 1일까지 훈련한 그 부대가 내일까지 훈련합니다. 그 센카쿠 열도에서 규모가 서해에서 했던 것의 6배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도는지 우리가 지금 줄을 어디에 서야 되는지에서 조금 헷갈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제이션, 조그만 나라가 알아서 기는 게 핀란드제이션인데 우리는 알아서 기지 않아도 되는데 알아서 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핀란드는 알아서 길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옆에 가까운 나라에 쓸만한 나라가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나라가. 독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독일, 히틀러의 도움으로 소련에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곰을 막으려고 사자를 데리고 오는 건 바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조선이 그랬을 겁니다. 일본 힘을 가지고서 중국을 막는다? 일본이 더 나쁜 놈인데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핀란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파워가 근처에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힘도 있고 심지어는 일본이라는 파워도 옛날하고 소풍이 달라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핀란드제이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잘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